사랑처럼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를 망가뜨리는 관계입니다. 이 패턴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 대물림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주변에서 아마도 이런 커플 보셨을 겁니다. 얼핏 보면 잘 맞는 부부 같은데 가까이서 살펴보면 부부 사이에 온기가 없는 부부들이요. 한쪽은 자신감 넘치고 결정도 빠릅니다. 다른 한쪽은 조용하고 헌신적이고요. 친구들은 그래서 둘이 잘 만났네 이리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들은 알아요. 둘 사이가 그리 가깝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나르시시스트 커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외연적 나르와 내연적 나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이런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이 어떻게 대물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오늘 영상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나르 조합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 이런 데 가시면 적어도 한 커플은 보게 됩니다. 외연적 나르와 내연적 나르일 경우 얼핏 보면은 궁합이 좋아 보입니다. 왜 두 사람이 처음에 자석처럼 붙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필요한 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랑을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감탄해주는 관객이요. 외연적 나르가 가장 못 견디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안 봐주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그래서 무대 옆에 서줄 사람이 항상 필요합니다.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요 정반대로 보이지만 정확히 서로 맞물리는 욕구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스스로도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빌려 쓰는 자신감인 거죠. 외연적은 무대 위에서 빛나고 싶어 하고요. 내연적은 그 무대 옆에 서 있는 조력자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퍼즐처럼 딱 맞는 커플로 보입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들여다보면 거래입니다. 서로의 결핍을 서로가 채워주는 일종의 정서적 거래죠. 그럼 이 거래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 누구나 다 한번 본 듯한 혹은 경험한 듯한 장면입니다. 가끔 왜 친구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 할 때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한 커플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런 모습이 관찰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메뉴 정할 때부터 보입니다. 남자친구는 오늘은 이거 먹자, 오늘은 어디 가자 이 모든 결정을 5초 안에 내립니다. 여자친구는 옆에서요 응 그래 좋아 오빠 좋을 대로 해 한 번도 본인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영화 고를 때, 데이트 코스 정할 때, 여행 갈 때도 같은 패턴입니다. 한쪽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요 다른 한쪽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 친구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이 커플에 대한 평이 어떻게 될까요? 와, 둘이 진짜 잘 맞는다. 이리 안 싸우는 커플 처음 본다. 야, 둘이 성격 차이라는 게 없구나. 근데 잠깐만요. 성격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쪽이 본인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일방적으로 맞추어주는 거죠. 이 시기가 외연적 나르에게는 제8인 거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봐주고 따라주고 토 안 다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자기 무대가 되는 거죠. 내연적 나르에게도 나쁘지 않아요. 본인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되고요. 결정을 안 해도 되고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상대방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서 매력적이고요. 그런데 이 거래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애 때는 모든 게 새롭고 호르몬이 뇌를 지배하고 서로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의 어두운 면이 잘 드러나지 않죠. 결혼하고 일상이 시작되면요. 이 패턴이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되죠. 연애 때는 메뉴 정하고 데이트 코스 정하던 그 영역이 결혼 후에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되죠. 흔하게는 이런 거죠. 신혼집 인테리어 정할 때 남편이 다 알아서 정하는 거죠. 와이프가 이건 좀 어때? 이리 물어보면 내가 고른 게 더 나아. 이걸로 그냥 끝인 거죠. 와이프는 결국 그래 당신 안목이 나보다 더 좋지 이러고 맙니다. 차 살 때도 그렇죠. 뭐 차종이랑 모델이랑 색깔이랑 옵션까지 남편이 혼자 다 정하는 거죠. 자녀 학원 정할 때 혹은 자녀의 미래를 구상할 때 휴가 갈 곳 정할 때 주말에 뭐 시켜 먹을지 뭐 이런 것도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시댁 처가 양가 문제 또한 남편이 다 정하는 거죠. 와이프는 그게 편합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요.
그런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어느 날 와이프에게 현타가 오게 됩니다. 친구가 무심코 너는 뭐 좋아해? 이리 물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뭐였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했지? 나는 인생을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내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본인 의견을 내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본인 의견 자체가 사라진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네언나르는 점점 자신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웨언나르가 점점 바깥으로 나놉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무대 옆에 있어줘서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매일 똑같은 박수가 시시해진 거예요. 웨언나르는 더 큰 무대를 원하죠. 회사 모임이 늘어나고 동창회가 늘어나고 골프 모임이 늘어나고 SNS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별의별 모임에 참여하고요. 거기서 총무며 회장이며 이런 역할도 맡게 됩니다. 본인의 자존감을 외부에서 채워야 하니까요. 웨어는 집에서 혼자 시들어가고요. 웨어는 혼자 밖에서 나돌아다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정반대 방향의 부부 같잖아요. 하지만 실은 같은 거래의 양면입니다. 각자의 나르를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거죠. 한쪽이 자기를 줄여서 다른 한쪽이 부풀려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지지고 볶고 뭐 하던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니까 뭐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잔인한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식들 얘기거든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요. 아이는 그냥 단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거래 시스템 안에 낑겨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연 아빠, 내연 나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흔하게 보고 자란 풍경입니다. 아빠는 거실 소파의 왕이었어요. 본인 직장 얘기, 본인 인맥 자랑, 정치적 성향, TV 보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본인 얘기만 했죠. 엄마는 대부분 반박을 안 하고 끄떡이면서 얘기를 수용하죠. 그래요, 맞아요. 이러면서 남편 얘기를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다 가끔 한 번씩 한숨을 쉬고요. 어린 자식들에게는 그 한숨이 무서웠죠. 큰 소리로 화낸 적은 별로 없는데요. 그 한숨 한 번이 집안 분위기를 일주일 내내 우울하게 가라앉혔죠. 자녀들은 그 한숨이 안 나오게 하려고요. 자라는 내내 부모의 심기를 눈치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당당하게 본인 의견을 못 내고요. 연인에게 또 당당하지 못합니다. 직장 회식 가면 분위기 살피느라 바쁘고요. 부장님 농담에 같이 웃으며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 한 주 내내 불안해합니다. 분위기 망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연애를 해도 자꾸 비슷한 사람에게만 끌려요. 자기 의견 강한 사람이나 본인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요. 사귀고 보면 아빠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남친 옆에서 응 그래 이러고 있는 거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에 끌리거든요. 결혼하고 5년쯤 지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친정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30대 중반 여성분이 쓴 블라인드 커뮤니티 글입니다. 요약해드리면요. 어릴 때부터 친오빠랑 차별받으며 컸다 합니다. 본인이 말을 하면 어머니가 늘 비꼬는 방식으로 받아쳤고요. 잘 되면 어머니 트로피, 못 되면 못난 자식 취급. 주변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어울려 사는 것이 이 어머니의 선택지에는 없었거든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 이 구도로만 세상을 본 사람입니다. 30대 중반이 돼서야 어머니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글에서 진짜 무서운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엄마를 닮았다는 거야. 어머니를 한평생 견뎌온 딸이었어요. 엄마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어느 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엄마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던 모습으로요. 본인이 어머니처럼 살기 싫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쳤어도 어느 순간 본인 입에서 어머니 말투가 튀어나오더랍니다. 본인 행동에서도 어머니 패턴이 나오더랍니다. 스스로도 모르게요. 또 하나 슬픈 거는요. 나르 커플 밑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흥미롭게도 어느 한 명은 외연 나르로 다른 한 명은 내연 나르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역할을 부여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애는 아빠를 빼다 박은 사람이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족 모임에서 큰소리치고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작은 애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엄마처럼 늘 눈치 보고요. 본인 의견 못 내고요. 모든 관계에서 항상 뒤에 서서 을의 입장을 자처합니다.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가 이렇게 외연 나르와 내연 나르 양쪽으로 갈라서서 자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자녀들은 그 집에서 자라면서요. 크게 두 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배웁니다. 이 자녀들이 매일 본 광경이 뭐겠어요? 한 명은 무대 위에 서 있고 한 명은 무대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었잖아요. 한 명은 결정하고 한 명은 따라가는 사람이었죠. 한 명은 무시하고요. 한 명은 견디는 사람이었고요. 이게 자녀들의 인간관계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요.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박수꾼이 되는 것만이 본인이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인즈 코엇이라는 정신분석가가 미러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면 부모가 거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진짜 재밌었어. 그러면 보통 엄마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래?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 같이 신나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겠죠. 그 순간 아이는 엄마 얼굴에서 자기의 감정을 확인받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신나하는구나. 이게 지금 신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미러링입니다. 근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랬어? 이게 다일 수 있고요. 혹은 오늘 엄마도 뭐 하느냐고 진짜 힘들었어. 이럴 수도 있고요. 항상 본인 얘기로 얘기를 돌리죠. 아이의 감정보다 본인의 감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아이는 본인의 감정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미러링을 해줘야 되는 거울이 없잖아요.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본인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고 자랍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진정으로 연결되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겠고, 타인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정확히는요, 스스로가 누군가의 도구나 혹은 수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죠. 외연 부모 옆에서 아이는 트로피로 존재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은 친척 모임에 억지로 끌고 가서 자랑하는 거죠. 반대로 자식이 못날 경우에는 모임에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애가 아파서 못 왔다. 혹은 자식이 다니는 대학을 거짓말하는 부모도 봤습니다. 아이의 성취가 곧 부모의 성취가 되는 거죠. 반대로 못난 자식은 부모 옆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하고요. 내연 부모 옆에서는요, 아이는 부모를 위로해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엄마의 한숨을 멈춰드릴 사람이어야 되고요. 엄마의 기분을 살펴줄 사람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오늘 엄마 기분이 어떠한가입니다. 자기 얘기는 뒷전이 되죠. 자녀와 부모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이를 부모화라는 전문 용어로 말합니다. 보통은 부모가 아이의 정서를 살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아이가 부모의 정서를 살피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자녀가 배우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나는 나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를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컷은 거짓자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나는 묻어두고요.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요. 본인도 진짜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요.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본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평생 도구로 살아왔거든요.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세대 간 전이입니다. 부모의 나르가 자식의 나르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관계 맺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이런 가장 깊은 학습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이 부부의 진짜 피해자는요, 그래서 아이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면서 역시 이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이렇게 불행한데 둘이 안 헤어지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이 조합은 끔찍하게 오래 갑니다.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같은 나르일 경우 같은 유형끼리는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연나르와 외연나르의 만남은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둘 다 본인이 무대 중심에 서 있어야 하거든요. 이 커플은 빨리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연나르와 내연나르의 조합은요, 매일매일이 피해자 배틀입니다. 누가 너가 더 힘드냐. 서로 자기 불행을 더 크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지쳐서 헤어지게 됩니다. 외연나르와 내연나르의 조합은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잘 굴러갑니다. 외연은 박수 받고 내연은 박수 쳐주고, 외연이 결정하고 내연은 따라가고, 외연이 무시하면 내연은 견디고, 자식이 다 커서 독립한 후에도요, 그냥저냥 둘이 잘 살아갑니다. 대화도 없고 온기도 없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복한 부부는 아닌데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꾸역꾸역 잘 살아갑니다. 밖에서 보면 부부인데요, 안에서 보면 공생관계입니다. 서로의 결핍이 서로를 붙잡고 있는 모양새죠. 사랑이 아니고 필요에 의한 관계이죠. 근데 얼핏 보면 그 둘은 비슷해 보여서 평생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옆에서 자란 자녀들도 이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성숙한 인간관계, 이런 것을 못 보고 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국 사회로 가지고 와 볼게요. 이 외연나르와 내연나르의 조합은 의외로 흔합니다. 한국에서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요. 가장은 권위가 있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잘 내줘야 한다. 이런 가장과 현모양처, 이 관계 구도의 가스라이팅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외연 남편과 내연 아내의 조합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물론 요새는 맞벌이 가정도 많아졌고 동등한 부부관계도 많아졌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외연나르 내연나르 패턴은요, 한국 사회에서 다시 한번 복제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요. 시어머니가 평생 시아버지 수발을 들면서 한 맺힌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한을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에게 푸는 일부의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외연나르의 성향을 견디면서요, 시어머니의 내연나르로 인한 간섭 또한 견뎌야 합니다. 이 모습이 역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죠. 덕후라는 커뮤니티의 30대 딸이 엄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요,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횟집에서 10만원짜리 회를 사드렸더니 인색하다고 욕을 얻어들었답니다. 다음에는 20만원짜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결국 적금을 깨서 어머니한테 60만원을 보내드렸고요.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간장에 계란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외연 아빠, 내연 엄마, 여기에서 태어난 딸이었거든요. 평생 엄마 한숨 안 나오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고요. 본인이 누군가의 욕구로 살아온 삶이 30년이 넘은 거고요. 엄마는 끊임없이 죄책감을 던지고요. 딸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을 계속 내려치게 합니다. 한국에서 쓰는 말이 있죠.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요새는 K장녀. 이런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연나르와 내연나르의 조합은요,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시작됩니다. 외연은 박수를 칠 관객이 필요하고요. 내연은 자신감을 빌려 쓸 무대 위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결핍을 가운데 두고 만난 관계입니다. 두 번째, 결혼하면 한쪽이 자기를 잃고 한쪽은 자기가 부풀려집니다. 내연은 본인의 의견 자체가 사라지고요. 외연은 더 큰 무대를 위해 밖으로 나돕니다. 세 번째, 진짜 피해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요, 2가지를 배웁니다. 인간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도구라는 정체성을 배웁니다. 미러링 실패, 거짓자 형성, 부모화,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가부장 문화가 이 패턴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고요. 시댁 며느리 구도로 한 번 더 복제됩니다. 이 영상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부부 있으시죠?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내 친구 커플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줄로 정의하면요, 사랑처럼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를 망가뜨리는 관계입니다. 필요와 사랑은 분명히 다른 건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도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 대물림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같은 결혼 생활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자녀에게 이런 패턴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